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공약 관련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2007년 한나라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인사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지난해 1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줄이 공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더니 하늘이 무너진 모양입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약속, 신뢰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북한하고 얘기할 때만 쓴다고 합니다.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 얘기했던 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겁니까?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이준규가 아니고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1월 7일에 쓴 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시간을 거꾸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쇠퇴는 암울했던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 들지 않고 군림하려 드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60년대의 낡은 영화를 참고해서 다시 꺼내 상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이준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예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더욱 시대착오적인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얼마 전에는 뜬금없이 새마을 운동을 들고 나오더니 어제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란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나오더라고요. 2010년대의 문제를 196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분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 그 알맹이가 있든 없든 간에 창조를 강조한다는 것 자체는 시적절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해 질적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질적 성장의 핵심이 창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 등의 사례에서도 잘 보듯이 창조라는 건 개인의 왕성한 기업가적 정신의 결과물이지 결코 정부 개입의 산물이 아닙니다. 정부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은 창조성을 뿌리채 말살하겠다는 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경제 계획이라는 것은 양적 성장의 시대에나 적합할 개념이지 질적 성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스펙 쌓기의 성과로 성자를 가리는 졸렬한 입시 제도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과학 경시대에 입상하고 그걸 이용해서 국제중에 들어가고 그걸 다시 이용해서 특목고 들어가고 또다시 그걸 이용해 SKY나 서울대, 고대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 명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체제에 순응하는 노예적인 인간만 판박이처럼 찍어낼 뿐이지요. 빌 게이츠나 세르게이 브린, 스티브 잡스, 마크 저크버그가 그런 길로 성장한 사람이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더라면 판에 박힌 교육에 짓눌려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의 교육은 사상 최대의 코미디이자 비극입니다. 라고 쓴 걸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요. 교육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 스펙 쌓기에 충실하고 그리고 판에 박듯이 찍어내는 체제 수능자를 양산해내는 그래야만이 1% 상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무슨 창의와 창조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그런 창조를 판에 찍어내겠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참 암담합니다. 네. 암담하나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가 뭐 통일이 내일이라도 될 것처럼 장밋빛 구상을 펼쳐내고 있는데요. 참 한시박이 짝이 없는 이야기예요. 통일이라는 것은 저희 국민TV가 올해 4월 1일 TV 개국을 시작하겠다면서 얘기했던 대로 도둑처럼 슬그머니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열한 방정을 뜬다고 해서 통일 오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을 더 경계심만 자극시켜서 도발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래도 중앙일보에 사고방식은 보수적이지만은 머리는 제대로 박혀있는 김영희 대기자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소개해드리는데요. 이걸 곰곰이 읽어보시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게 권하는 것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만이 독일 통일을 가져왔다고 오해해왔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통일 과정에서 하나의 큰 분수령이긴 하지만 통일의 전체 그림을 보면 통일은 1949년 서독 정부 수립에서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의 긴 여정이었다.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가 주도한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부른 것도 헌법이라는 명칭에 따른 분단 고착화의 암시를 피하자는 취지였다. 아데나워의 뒤를 이은 총리 5명의 어느 한 사람도 건국 이래의 통일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육상의 계주에 비유하면 첫 주자에서 마지막 주자까지 같은 코스를 달린 것이다. 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입만 열면 북진 통일하겠다고 떠들다가 정작 전쟁이 일어나자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에 집권한 사람들도 뭔가 대결을 통해서 북한을 멸망시키고 통일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일정책이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온 것은 물론 노태우나 김영삼 때의 쌓아온 그 토양이 있었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였죠.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대북 평화통일정책이 결국은 이명박과 박근혜에 의해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박근혜가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애를 쓰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최근 하는 것 보면요. 이명박보다 더해요. 우리가 못 본 것이 또 있다. 서독은 통일의 기초를 아래로부터 착실히 다진 사실이다. 70년대부터 서독 정부는 끈기 있게 동독과의 시민 학생 교류를 추진했다. 처음에 동독의 반응이 냉담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동독이 조금씩 호응해 82년에는 서독 학생 5,000명이 동독을, 동독 학생 1,250명이 서독을 방문했다. 그들은 민박을 통해 서로를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다. 83년 동독을 방문한 서독 학생이 13,000명이나 되자 위기를 느낀 동독이 학생 교류를 중단했다가 2년 후 재개해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동시에 88년까지 50개 이상의 동서독 도시들이 자매관계망에 편입되어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독의 자매도시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촘촘한 시민사회의 연결망은 인체의 구석구석 피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에 비유해 모세관 방식으로 불렸다. 네. 왜 동독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교류를 받아들였겠습니까? 동독은 형편이 어려웠고 서독은 도와줄 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끼면 중단했다가도 또다시 교류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방식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김대중 노무현 10년 때 그랬습니다. 북한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큰 소리 빵빵 쳤지만은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도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금씩 바뀐 것이고 어찌 보면은 탈북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남한으로 도망쳐 나오는 것도 그때 그 교류의 결과인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어려워진 북한이 또다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마치 냉전시대, 대결 시대를 방불케 하는 것처럼 온갖 핑계를 대서 북한의 교류 의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구걸을 하고 북한이 큰소리 쳤던 60년대, 70년대의 기억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의 이 같은 오만망자함이 야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통일이라는 건요. 교류 없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력 통일밖에 없습니다. 네, 전쟁이 나서 통일 되겠죠. 하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으로 볼 때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통일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통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무력통일일 경우 우리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 본물처럼 터진 우리의 통일론은 통일은 되어야 하는 것, 통일은 이렇게 좋은 것, 통일은 한국 경제의 대박이라는 통일 당일론을 앞세우고 있다. 험난할 수밖에 없는 통일의 과정과 방법은 생략하고 통일된 후에 황홀한 미래상에만 열광하는 낭만적 발상이다. 우리의 통일은 시장경제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 통일을 생각한다.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분단의 현상 유지를 바란다. 핵무장도 체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요원하다. 지금의 통일론은 어떻게 하는 어떤 통일인지가 생략된 통일 예찬의 큰 담론인 것이 약점이다. 네.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통일은 대박이다 말 한마디 꺼내고 나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신문에서 마치 통일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상향이라도 펼쳐질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통일이 돼서 그렇게 되면 좋고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낭만적인 데이드림을 꿈꾼다고 해서 통일이 됩니까?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도 북한을 안고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헛된 희망만을 주입하는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2014년 벽두에
김정은이 이례적인 육성 신년사를 통해 남한의 관계 개선을 제의하고 사실상 거기 화답하는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지원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김정은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말은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통일부의 비생산적인 논평을 훨씬 넘어선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새로운 대북정책 아이디어를 내야 할 통일부가 김정은 신년사를 보고 북한이 지금까지 대화를 제의해놓고 도발한 전력, 약속을 해놓고 위반한 사례를 생채 해부하듯 조목조목 들면서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은 통일부답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 정세 분석 해설 기관이 아니다. 지금 통일부를 보면요. 그야말로 우경화된 국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통일부는 통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골몰해야 될 그를 통일부가 마치 국정원처럼 그렇게 북한의 정세를 분석하고 해설하면서 북한이 주장한 순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통일부 없애야 마땅합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중국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대화와 화해의 노력을 한다는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국정원장 남자준식 통일론이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로 가자는 통일론이 무성하면 자칫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는 초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의 글입니다. 예, 보수 논개도의 글이에요. 그런 식으로 깝죽되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의 위험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북한이 멸망하더라도 북한이 멸망하기 전에 쏜 총알 당신 머릿속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무수한 희생이 따를 겁니다. 네. 장성택 처행이 확인한 것은 북한의 겁없는 젊은 지도자가 권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남 무력 도발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전문가의 관측대로 온건한 경제개방파로 알려진 장성택 세력의 숙청으로 군부가 대남 정책을 주도한다면 대남 도발의 위험성은 한층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 우리가 무서워서 피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이 망한다고 다 진단을 합니다. 대신 대한민국도 최소한 50년을 후퇴한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남북한이 콩가루가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득을 봅니다. 일본, 중국. 일본은 어쩌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장기 불황이 한반도의 전쟁 한 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사실 2차 대전의 패배 속에서 일본이 다시 부흥한 것은 1950년 남북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농업과 축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은 서독의 모세혈관 모델의 한국판으로 풀뿌리 교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김영희 대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쪽팔려가지고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것뿐이죠. 남북 정책, 정부의 정책은 그 전임자가 꼴보기 싫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보 개혁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쌓아올린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 정권은 송두리째 부정을 하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또 꼬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이제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인지 모르죠.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전문 대기자의 글. 이분 나이도 많고 저보다 훨씬 선배죠. 네, 새겨 드려야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조합원가입을 지난 시간에 해주셨지만은 소개를 두 분만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동 사동의 최금숙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민짱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네. 조합원가입이 지금은 저조하지만은 이번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 번외편 겸 조합원 모집 특별 생방송 때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바로 국민TV가 입주해 있는 웰빙센터 지하 이제 문을 열었죠. 다만 지금 TV 방송 제작단이 교육을 받고 있어가지고 평일에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주말에는 전혀 문제없이 그 안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1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 번외편 겸 조합원 모집 특별 생방송이 끝난 뒤에 우리 김용민 국장을 사랑하는 팬들을 모시고 팬 미팅을 할 생각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 소개는 했고요. 예,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금돈님, 어제 정자한다고 했지요.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정자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금돈. 금돈이면 금으로 만든 돼지란 뜻인가요? 네. 그 다음에 로저님은 지킬 수 있는 약속 하나 매월 1자씩 정자 약속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했습니다. 라면서 다음 카페에 무슨 카페의 회원이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로저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최연의 사장. 진짜 한마디로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들어보시죠.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최 사장이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자기를 좀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황 대표의 얘기다. 다음 선거 때 자신이 출마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아달라는 청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대는 딱 아니지만은 코레일 파업자들 구속영장 아마 심사가 있었을 겁니다. 걔 파업을 강경 진압해서 구속을 양산해 놓고 자기는 이거 끝나고 나가면은 저 출마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 자리 좀 비워주세요. 비워놓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을 임명해달라고 했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고안무치하고 철면피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내 자리 비워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게 다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민영화 반대라는 자신의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철도노조 파업을 강경하게 짓밟았던 이유 말입니다. 특히 이날은 경찰에 자진 출석한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날 맞네요. 직원들이 한겨울 구치소로 가느냐 여부의 갈림길에서 떨고 있을 때 사장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파업 때 최 사장이 직위 해제한 직원이 7,843명이다. 전체 직원 2만 명 가운데 법적으로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12,000여 명을 기준으로 보면 70% 가까이 날린 셈이다. 과거 철도 파업에서 간부급 100명에서 200여 명만 직위 해제했던 것에 비하면 그 강도를 알 수 있다. 파업이 끝났지만 노조 간부 등 파업 참가자 406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노조를 상대로 1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한다. 모두 최 사장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날려? 7,000명? 다 날려도 돼. 12,000명 다 날려도 돼. 152건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 하겠다. 그 대신 내 자리만 좀 비워놔달라. 그 최연의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야말로 어머니란 단어 자체를 갖다가 오염시켰던 최연의 사장 생각 쉽게도 받겠습니다. 국가기관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라면서
민영아 반대글을 신문에 기고하더니 2년도 안 됐어. 민영아가 오래되는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였습니다. 왜? 출세는 해야겠고 위에서 시키니까 소신?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개나 줘버려! 했던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유라시아 횡단 철도 여행을 하면서 정치적 인연을 맺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철도청 차장 등 요직으로 진출을 했죠. 그랬던 최 사장이 19대 총선 때는 갑자기 새누리당원으로 나타나 민주당 의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공공재를 맡기면 출세의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특히 철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입니다.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경우 어떤 대행 참사가 터질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코레일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죠. 민영화 논란, 영상개발 무산에 따른 대규모 소송전, 부채 문제 해결 등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최연회가 이런 큰 과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고 거짓말했던 박근혜 씨는 즉각 최연회를 교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작년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국민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가입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국민TV에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끝났고요. 최연의 규탄에 이어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권영국 변호사라고요. 이 양반이 민변 비상특위 공안탄압 대응팀장입니다. 철도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체포영장, 이거 꼭 짚어봐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를 조기에 검거하여 지도력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경찰과 검찰이 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내세운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죄였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17일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곧 파업 자체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쟁의 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엔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판례 변경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니까 참 진짜 웃기는 거죠. 파업이 뭡니까? 파업이라는 거는요. 단체 행동권의 하나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파업도 하나죠. 파업이라는 거는, 즉 단체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혹은 양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게 법에 보장된 행위예요. 근데 거기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적용되어 오다가 대법원에서 드디어 그 판례를 바꿨던 겁니다. 업무방해 말 안 된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예상하지 못한 시기 전격적이란 말에 그런 겁니다. 해서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거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그것도 말 안 되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해야 사측에서 이러다간 차라리 양보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야기하겠다 해가지고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양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서
철도노조가 어떻게 했는가?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그해 6월 25일부터 사흘간 철도 민영화 반대와 관련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얻었고 11월 1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철도 민영화 등 사안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였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투쟁 지침 공고, 철도공사와 필수 유지 업무 근무 지정 협의와 통보를 통해 파업을 끊임없이 예고했다. 12월 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강행하면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철도노조에서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파업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수 유지 업무 인원을 지정하며 하여 근무하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업하는 노조 있습니까? 예. 철도 노조의 파업은 전격성, 이게 사측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에 파업을 했다는 전격성 요건을 전혀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공안당국은 형사법상 죄가 되지 않을 철도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마치 중대한 형사범죄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국민을 기망하고 파업 지도부 수십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론몰이에 부역하여 파업 중이던 노조 간부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마저 발부했습니다. 정부와 검찰, 경찰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법적 근거로 삼아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에 나섰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공권력으로 침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영장이란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발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범죄 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힘든 예고된 파업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파업이 종료되자 자신이 파업 중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줄줄이 기각시키는 뒷북의 파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실로 병주고 약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판사들이 양심이 있어서 남아있어서 쪽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철도공사, 검찰과 경찰,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법원은 서로 협력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절차를 통해 죄 없는 철도 노동자들을 죄 있다고 강요하며 수배자로 만들고 수배자를 근거한다는 이유로 철도 노조와 조합원들을 급박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유린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사 절차가 거꾸로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통령과 권력이 수사기관과 경찰력을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인 겁니다. 법치라는 것은요,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법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무한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법은 가진 자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법을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시대의 비극인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그리고 정의당이 야권 연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서고 있죠. 그래서 다들 염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당연히 염려를 해야죠. 일여에 야권이 전부 합쳐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싸움에서 뿔뿔이 분열한다면은 과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이런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야권이 결국은 단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야권이 단결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늘상 우리 스스로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그냥 반 한나라당 단일 전선으로 뭘 반 새누리당 단일 전선은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막판에 함께 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연대 논쟁보다는 정책 경쟁을 하라는 충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요즘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주로 지방선거에서 두 세력이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특히 신당 측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당직을 맡은 민주당 인사들,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은 모두 한마디씩 한다. 며칠째 계속되온 논전이 어제도 반복됐다. 민주당의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 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구도가 되면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다면 민주당 중심 연대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웅래 총장은 정치공학적 연대는 안 되며 1차적으로는 당 혁신을 통한 정면 승부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야권 분열 구도를 경계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회의 금태섭 대변인은 다른 방송에서 야권에 필요한 것은 혁신이지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뭉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정권교체의 여론이 더 컸지만은 야권이 국민의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의 비판 전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지난 대선을 전후해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컸지만 야권이 국민의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불안전했지만은 야권 연대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놓으면은 당선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거에 진 것은 물론 민주당의 무능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무능에도 기인한 것이었습니다만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았습니다. 부정선거가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야권의 또 다른 현안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들이 많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 안철수 의원과는 과의 신뢰는 여전하다고 말하자 그동안 독자 후보 출마를 강조하던 윤여준 새정치추진위 의장은 박 시장의 구성을 아직 모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도 고민해야겠다고 했다. 정치는 말이고 선거에서는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신당 측이든 연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정치 구도를 유리하게 구축하기 위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고 안철수 신당은 어떤 식의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만 혁신과 새정치를 부르짖는다고 국민이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혁신과 새정치의 구체적인 모습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저 반박근혜, 반새누리당을 외치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다. 라고 한국일보의 사설은 충고하고 있는데요.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먼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이런 부분 저는 김한길 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